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베트남 대나무 외교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트남 대나무 외교 그리고 이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미국하고 적대적인 국가였잖아요. 베트남이. 그런데 지금은 미국하고 정상적인 수교를 해서 지금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그 베트남이 그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격상돼 있습니다. 미국이 외교를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베트남이 차지하는 지위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죠. 그래서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쟁을 벌였고 굉장히 서로 적대국의 상태였는데 베트남은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2026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미국과의 외교에 성공을 했는지, 그래서 반미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베트남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란이 이제 반미 국가로서 굉장히 미국이 지금 이란을 침략을 해서 좀 굉장히 전쟁이 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북한도 반미 국가고요. 그다음에 쿠바도 반미 국가고 미국하고 정상적인 외교가 안 되고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과연 베트남 같은 그런 선례를 따를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의 그 외교 정책인 대나무 외교는 반부 디플로머시라고 하는데 국제 외교 정책의 학술 용어로까지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외교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반부 디플로머시라는 대나무 외교 정책이라는 이 학술적 용어로까지 있는 이 외교 정책이 사실 태국 같은 나라가 이제 그 아시아가 다 식민지가 됐잖아요. 근데 태국은 식민지를 거치지 않았어요. 태국도 이 반부 디플로머시라는 정책을 하면서 요리조리 어떻게 식민지를 당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잘 빠져나온 걸로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쟁을 한 그런 적대적 국가였는데 오늘날 이렇게까지 어떻게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졌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고 이란이나 북한이나 쿠바가 베트남과 같은 외교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그러려면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베트남은 19세기 중반에 프랑스한테 침략을 받아서 80년간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프랑스가 물러가고 일본이 일시적으로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망했죠. 그리고 1945년에 베트남이 독립선언을 했는데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죠. 이게 1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이때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독립동맹이 의 이름이 베트민입니다. 베트민, 베트남어로요. 베트남 독립동맹, 베트남 독립을 이끌었던 호찌민입니다. 호찌민은 이제 베트남의 국부죠. 독립운동가이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나서 1954년에 DMBF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프랑스군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러면서 그 베트남이 북베트남, 남베트남으로 이제 분단이 돼서 이제 서로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해서 이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북베트남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으로 가는 거고 남베트남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미국이 남베트남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론이 뭐냐면 공사나 도미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남아시아 쪽에 베트남이 공산화로 통일이 되면 그 주변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돼서 도미노처럼 공산주의로 다 넘어갈 것이다. 이걸 굉장히 경계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남베트남을 많이 이제 남베트남의 응호딘지엠 정권을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줬지만 뭐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엔 미국이 직접
뛰어듭니다. 그래서 1964년에 미국이 베트남의 tonkin만 사건을 조작을 해서 베트남 전쟁에 당사자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케네디입니다. 근데 케네디가 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패했죠. 베트남에서 패하고 이 전쟁을 수습한 사람이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중에 독트린 내용 중에 베트남화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남베트남군이 알아서 싸워라. 미국은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가 되든지 말든지 이제 손 놓겠다. 손 털고 우리 미국은 나갈 테니까 남베트남이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스스로 알아서 싸워라. 더 이상 못 도와준다. 그러면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미군을 이제 완전히 철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케네디가 버려놓은 판을 이제 닉슨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어떻게 안 돼. 그러면서 손 털고 이제 정리를 하고 미국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이제 둘이서 전쟁을 한 2년간 해서 완전히 이 전쟁이 북베트남이 완전히 이제 베트남을 다 통일을 해서 공산화로 통일이 된 게 1975년입니다.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나무 외교는 반부 디플로머시라고 하는데요. 뿌리가 든든하다.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주권적이고 뿌리는 단단히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뿌리는 단단히 고정돼 있는데 줄기는 유용해야 된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되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는 실용적인 경제를 위주로 한 외교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지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의 상황이 여러 가지 그 패권 국가들, 거대 국가들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상황이 그때그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는 그때그때 글로벌의 그 패권 국가들, 거대 국가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 봐서 대응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체제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번영도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외교를 대나무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부 디플로머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1975년에 그 사이공이 북베트남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공산화로 통일이 되고 이제 내전이 종식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베트남은 미국한테 봉쇄를 당하면서 이제 꽁꽁꽁 이제 온갖 제재와 봉쇄 조치를 당하죠. 그러면서 정식으로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를 맺은 게 1995년 7월입니다. 한 20년이 걸린 거예요. 75년부터 20년을 걸려서 95년 7월에 베트남, 미국, 미 베트남이 정식으로 수교를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베트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생깁니다. 베트남이 1986년에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합니다. 이게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중국의 등소평의 그 개혁 개방 정책이 1979년인가 그때 했었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사실상 그 사회주의 경제를 사실상 그 없었던 것처럼 하고 사적 소유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원래 이제 이 사회주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도 사회주의 공산당 정권이기 때문에 그 토지가 국가 소유잖아요. 그래서 매매라든지 담보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되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그 토지를 임대를 해주는 거로 하죠. 그래서 이 임대를 1차 임대를 50년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어요. 1회 한해서. 그것도 50년. 그럼 총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100년간 임대를 한다는 거는 뭐 영원히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에서 임대받은 이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86년 개혁개방 경제정책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개혁개방 정책을 한 겁니다. 이걸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나라여야만 다른 나라들도 베트남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게 돼야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나라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래야지 미국이 베트남을 적대 국가로 딱 찍어놨는데 베트남하고 교류를 하면 그 나라도 미국의 복수와 그 제재를 같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감정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 엄청나게 잔인하고 반인권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미 감정이 높을 수밖에 없죠. 베트남 국민들이. 근데 이제 그 베트남 당국이 굉장히 이 국민들을 설득을 미국 전체가 다 나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를 좀 묻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 국민들을 많이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베트남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86년에 도이머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해서 이제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는데 투자하는 나라가 없어요. 뭐 베트남에 어떻게 자본의 투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본 좀 투자 받으려고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문을 활짝 열었지만 들어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를 했기 때문에 외국 자본 유치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베트남 경제는 굉장히 점점 더 하이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왜냐하면 베트남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베트남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기아에 허덕이면서 가난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베트남은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1979년에 2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의 원인은 뭐냐면 베트남이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베트남은 자기가 맹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자부심도 있고요. 베트남이. 그래서 캄보디아를 베트남이 쳐들어가서 캄보디아에다가 친베트남 정권을 세우고 정권을 바꿔서 친베트남 정권을 세우고 캄보디아에다가 베트남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안 있으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감히 중국 바로 밑에서 우리 허락 없이 지금도 이제 캄보디아는 중국 영향권 밑에 있죠. 지금 캄보디아 정권은 친중국 캄보디아 정권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이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국이 그냥 한 달 싸우다가 손 털고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중국하고 굉장히 안 좋은데 베트남이 이때 철저하게 그 동맹과 같은 그 지지를 받는 지원을 받고 의지를 하고 있었던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련이 90년대 초에 이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붕 뜨게 된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중국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 소련은 망했지. 이제 그거보다 앞서지만 소련이 망하기보다 앞선 86년에 개혁개방 정책을 한다고 문을 열어놨지만 들어오는 돈은 없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은 이제 완전히 고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산당 당국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중국하고도 관계 안 좋아서 중국을 일단 저지를 해야 돼요. 베트남은 처음부터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지를 해야 되는데 기댈 만한 그리고 그동안 많이 도와줬던 소련은 또 망했지. 나라의 경제는 엉망진창이지. 가난해서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이지 해서 미국을 절대적으로 베트남 경제 성장과 베트남 외교 정책, 중국을 저지하는 외교 정책으로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미국을 지렛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요 사이에 미국하고 정상적인 수교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컨택을 많이 하고 정상 국가로 받아달라고 수교를 하자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때 미국이 베트남에게 그 수교를 해줄 테니까 이런 조건을 너네들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이 수교 조건으로 내걸었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군을 철군해라. 그래서 미국과 아세안의 요구에 따라서 베트남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점령을 했던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군대를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베트남의 영향력 확장을 사실상 좀 스스로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미군의 유해 발굴에 전격적으로 협조를 해라. 근데 사실 이게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베트남하고 수교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의 반대 여론을 좀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베트남의 그 자국 영토를 미군한테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미군 조사단이 다 들어와서 베트남 영토 구석구석을 다 조사를 해서 미군의 유해를 다 찾아라. 베트남은 그냥 도와주겠다. 조사는 미군이 들어와서 직접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자국 땅을 다 열어줬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그 베트남 입장에선 엄청나게 그 자존심 상하는 그 사실상 유례가 없는 조치를 베트남이 한 거예요. 다 들어와서 미국이 들어와서 미군이 직접 들어와서 미군 유해를 다 찾아라. 우린 그냥 도와만 주겠다고 영토 자체를 미군한테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 비용을 초기 베트남이 전쟁 피해 보상금으로 33억 달러를 요구를 했지만 미국이 이걸 거부했어요. 그런 돈 주면서 내가 뭐 너희들하고 뭐 수교할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어. 뭐 안해 수교 그랬더니 이거 깨끗이 포기하고 과거 덮고 미래로 가자라는 걸로 전격적으로 노선을 아주 완전히 180도로 바꿔가지고 그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그 베트남 국민들이 반미 감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베트남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인명 살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굴욕 외교죠.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면도 있었는데 또 베트남 국민 전부가 다 또 미국하고 수교하는 걸 또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반미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베트남 당국이 베트남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하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이에요.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라고 이분이 존 맥케인 공화당 의원입니다. 2018년에 뇌종양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인데 이분의 집안이 존 맥케인 이분의 집안이 그 할아버지도 해군 제독이었고 아버지도 해군 제독이었고 이게 아주 유서 깊은 전통적인 그 군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존 맥케인 상원의원 이분도 그 베트남 전에 그 전투기 조종사로 해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는데 피격을 당해가지고 격추돼서 추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5년 6개월 동안 전쟁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고문도 받았고 팔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이제 포로가 돼서 베트남 당국에서 포로 생활을 5년 6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해군 제독인 거를 알고 이제 포로 교환 협상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 존 맥케인 이 사람을 먼저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거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를 석방할 때 인질 교환이라든지 포로를 내보내 줄 때 그 먼저 잡힌 사람이 먼저 나간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 맥케인 이분이 포로로 잡히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미군 포로들이 잡혀 있었으니까 먼저 잡힌 사람들이 먼저 나가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해군 제독이란 이유만으로 내가 먼저 나갈 순 없다 하면서 고스란히 그
고문을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노이 힐튼 수용소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엔 여기는 이제 뭐 힐튼 호텔이 들어서 있는 그런 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존 맥케인 이분이 그 미국과 베트남이 정상 국가로서 수교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도 존 맥케인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을 찾아가서 많이 그 호소를 하고, 또 존 맥케인도 이걸 받아들이고 해서 그 미국과 베트남이 정상적인 수교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분이 한 역할 때문에 결국에는 중간에 신뢰가 구축이 돼서 수교까지 1995년에 수교까지 이르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나중에 하노이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자기가 포로 생활을 했던 그 감옥도 방문을 하고 했을 때 베트남 국민들이 굉장히 열렬하게 이분을 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하고 수교한 뒤에 베트남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거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베트남 경제 성장하려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미국의 경제 봉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교한 이후에 경제 성장, 매년 경제 성장률 평균 7%를 달성했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매년 약 7%대를 찍어서 1995년에 초기에, 그러니까 95년에 미국과 베트남이 그 수교를 한 첫 해잖아요. 그때 당시에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이 277불이었어요. 277불이었는데 2025년에 5,026불이랍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이 넘었어요. 이제 연평균 대략 7, 8%의 1인당 국민소득도 7, 8% 정도의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빈곤, 기아에서 이제 벗어나서 경제 성장하면서 국민 개인들이 그 기아와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이제 2025년에서 2026년 미국이 어느 나라부터 수입을 제일 많이 하냐. 그러니까 이제 상대국으로 보면은 어떤 나라들이 미국에 제일 수출을 많이 하나. 이걸 이제 순서대로 뽑아봤는데요. 미 상무부 무역협회 2026년 1분기 잠정치 종합에 의하면 1위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2위가 캐나다, 3위가 중국, 4위가 대만, 5위가 독일, 6위가 일본, 7위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미국에 우리나라보다 더, 우리나라 없죠 지금. 8위가 아일랜드고 9위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이 미국에 더 많은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그 1995년에 이제 미국, 베트남 정상국가 수교를 한 이후에 현재 2023년 이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어가지고요. 지금 아주 미국과의 최상위 외교 파트너 교섭을 하는 그런 1순위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그래서 베트남은 중국의 이제 지정학적 압박을 그 제거를 하거나 그 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은 미국과 해양 안보 협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미국 항공모함이 베트남 다낭 항구에 정기적으로 기항을 하고 있고, 미국 퇴역 연안 경비함도 베트남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이 있잖아요.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를 다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들 허락 없으면 오르락나르락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필리핀은 여기에 지금 굉장히 필사적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군사적인 협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서 암묵적으로 지금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소제목으로 지정학이 이념보다 힘이 셉니다.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하고 중국이 이념적으로는 같잖아요. 뭐 지금 뭐 경제적 체제로는 뭐 자본주의 막 다 했지만, 어쨌든 정치적 이념으로는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같은데, 그거 필요 없고 지정학이 이념을 이깁니다. 지정학이 이념보다 힘이 셉니다. 그 지리, 그다음에 정치적 상황이 그 나라의 외교의 상황을 결정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 베트남이 지정학이 이념보다 힘이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반미 국가들도 과연 베트남처럼 될 수 있을까? 일단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를 벗어나야 돼요. 미국의 경제 제재, 그다음에 미국이 달러 체제, 달러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의약품 봉쇄. 그래서 그 보건, 위생, 건강 이거를 이제 지킬 수가 없죠. 미국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보복적 경제 봉쇄, 징벌적 경제 미국 입장에서요. 경제 봉쇄를 하기 때문에 국민은 가난, 빈고, 그다음에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겪어야 되고 국가는 경제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하고 경제적 어떻게든 정상 국가적인 수교를 해야 되는데 베트남은 그걸 해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전쟁에서 미국이 일단 이겨가지고 내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국민들도 그 크게 미국하고 수교를 하려고 베트남 당국이 굉장히 노력을 할 때 일단 우리가 전쟁에선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베트남 당국 그러니까 공산당 당국이 그 정도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자라는 국민적인 정서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굴욕 외교다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베트남 국민들이 그 정도는 그래도 뭐 전쟁은 일단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리고 경제 봉쇄에서 벗어나려면 베트남 그 정부 당국이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양해를 하는 그런 국민적 감정도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년 정도의 세월을 베트남이 굉장히 미국하고 수교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매달린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굉장히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지금 베트남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빠지면 안 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그런 위치를 베트남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비중 있는 자리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게 되겠느냐. 북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그 다음에 이제 4대까지 이제 세습을 할 요량인 것 같은데 이게 베트남식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 이 4대 세습으로 가는 세습 체계의 체제가 흔들릴 거로 생각이 되죠. 개혁 개방을 하면 문화도 어차피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를 버티지 못해서 김일성 일가의 그 세습 체계를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반미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하고 어떻게 대등한 협상 관계를 노려보겠다라는 건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죠. 사실 북한이 그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남한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미국아 나를 이용하면 중국 견제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북한이 미국한테 보내고 미국이 그걸 알아차린다면 거기서 어떻게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북한 미국 관계가.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하고 관계 푸는 게. 근데 이란 같은 경우도 이게 권위주의 독재 신정 체제죠. 여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하고 타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이제 사탄이죠, 사탄. 이란 입장에서는 한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악마 중에 악마고 사탄 중에 사탄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제 제거해야 돼요. 이란 입장에서는. 근데 뭐 그렇게 된다면 영원히 미국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은 그 시아파의 맹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그 시아파 극단주의자들 그 무장 정파들한테 무기나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란 내부가 그 이란 혁명군사령부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여기는 또 이제 완전히 그 종교적 신념이 또 너무 강하게 무장돼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베트남처럼 그런 개혁 개방 그다음에 수교 그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쿠바 같은 경우는 쿠바는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쿠바는 미국하고 현재 수교를 했습니다. 근데 수교를 했는데 미국이 쿠바 경제 제재를 안 풀어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 턱 밑에 있는 나라인데 수교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미국하고 수교한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그 쿠바에서 카스트로 공산주의 체제의 탄압을 받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거 망명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반 카스트로 반공산주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쿠바 출신. 이 사람들이 미국 공화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트럼프 측근에도 이 쿠바에서 탈출해 온 반카스트로 반공주의자들이 트럼프 측근에 포진해 있어요.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쿠바를 그 경제적 봉쇄에서 이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깝깝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이란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란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연합뉴스에서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 사람들이 6명인데 처형을 당했어요. 이란 신정 독재 체제를 저항해서 싸우고 있는 민주화 투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화면이 뭐냐면은 처형을 하기 전에 3분간 마지막 유언을 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마지막 유언 기회를 주는데 이게 영상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6명이 모여서 민주화 투사에 관련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노래 가사예요. 나의 피에 맹세하노니 폭군의 왕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나는 신념이다. 나는 반란이다. 나는 믿음으로 맞설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교수형 당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사람은 그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모하마디라는 사람인데 19살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랍니다. 이게 19살인데 이제 이슬람 이란의 신정 일치 독재 체제에 항거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을 지금 교수형을 또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트럼프가 그걸 이제 빌미를 잡아가지고 또 이란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참 어렵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이란 내부에서는 이렇게 그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는 투사들이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참 복잡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베트남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나중에 이제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을 물리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년에 걸쳐서 1995년에 미국과 이제 정상적인 수교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무기를 버리고 그 국제 교역 체제 안으로 들어와서 베트남의 위치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베트남은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이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미국하고 싸우는 나라들은 내부적으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총력전을 해야 돼요. 국가의 모든 국력을 미국과 싸우는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국주의, 전체주의, 민주주의는 꿈도 못 꾸고 자유, 인권 이런 게 이제 억압받고 탄압받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 거 다 들어주다가는 인권이든 뭐 민주주의든 자유든 뭐 다양성이든 이런 거 인정해주다가 언제 미국하고 싸웁니까? 총 단결을 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해서 총력전을 벌여서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부의 민주주의 그딴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고 뭐 국민 건강이고 국민들의 뭐 복지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왜? 미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나쁜 나라잖아요, 미국이. 총력전을 다해서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걸 언제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란이 과연 베트남식으로 미국하고 화해를 해서 수교를 해서 경제 개혁도 하고 민주주의도 하고 그런 나라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사실 좀
뭐 어렵다고 보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뭐 노예라든지 식민지가 되는 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이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이었잖아요. 이게 다 페르시아였습니다. 예, 이란이 이제 7세기에 이슬람 국가가 되기 전에 여기 다 페르시아였어요. 그리고 이란은 없는 자원을 다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엄청 그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진짜 말도 못하죠. 그 자원도 다 가지고 있고 미국하고만 어떻게 풀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란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수교를 한다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택할 것 같으세요? 이란을 택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그런 일이 된다면 이란은 중동의 맹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아요. 요만한 나라인데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둘 중 어떤 거 선택할래 하면 제가 보기엔 미국은 이란 선택합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죠, 그거를.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들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만 친해야 되고, 예, 미국의 이제 절친은 이스라엘해야 되고, 이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중동의 장악력이 약화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란이 만약에 미국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된다. 예. 중동을 장악하는 거는 이란이 될 거다. 그 지역의 맹주는 이란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속히 정상화가 돼서 전쟁도 끝나고 이란의 이제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